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가 7,000명에 달하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를 방역 체계로 바꿀 거라고 합니다. 현재 진단검사나 의료 체계가 7,000명을 넘긴다고 해서 바로 감당을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의료 진단 체계가 안착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주의 시간을 갖고 7,000명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이 체계를 전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하루 확진자 7,000명에 한 번이라도 나오면 오미크론 점유율이 50%가 안 된다고 해도 바로 대응 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북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때일수록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더욱더 잘 지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받는 게 좋겠습니다. 1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가슴이 뛴다. 6.2L V8 엔진의 성능으로, 모두가 주목하는 존재감으로 2022년 가슴이 뛴다. The Absolute Tahoe 계약 시작. 오직 쉐보레 온라인 샵에서. Chevrolet, find new roads.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믿으니까 락토핏. 맛있어요 락토핏. 장 건강엔 락토핏.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역시 내 몸에 그 락토핏.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박동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다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동차 썬팅할 땐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 딱 불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단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불스원 썬팅. 개설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하이눈이야 사냥류 단백질까지. 하이눈이야 일동우디스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 일동우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1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오늘의 순서 짚어드립니다. 자, 1부는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죠.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이슈 오늘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 동산 류인식 선생 그리고 지산 이기찬 선생의 문집이 한글로 번역돼 발간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뉴스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잠시 후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한준호 학예연구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동 MBC 플러스 통해서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네, 오늘부터는 대선 후보 공약을 지역의 관점에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첫 시간은 부동산 관련 공약입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오늘 직접 만나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실물로 또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지역 공약들 말고 예. 이 전국적으로 내놓은 공약들이 우리 삶에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각종 이슈에 좀 묻혀서 우리가 투명하게 정책을 좀 들여다볼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네. 자, 오늘 지역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시간이 부동산 관련 정책이고요. 자, 이 대선 후보들의 주택 공급 공약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이제 공급 확대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네. 이게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 지적과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이 이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라고 네. 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부터 살펴보면 네. 임기 내에 이재명 후보가 좀 제시했던 기본주택을 포함해서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5년 동안 250만 호면 연간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네. 이 윤석열 후보도 국민의힘 후보 역시 250만 호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네. 윤석열 후보는 원가 주택 사실 이 명칭만 좀 다를 뿐이지 예, 기본적으로 공공이 이 가격을 어느 정도 잡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측면에서 이 두 후보다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네. 여기에 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역시 이 공급하는 이 주택 수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후보들 간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부동산을 비롯해서 이 많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들이 좀 서로 간에 수렴한다. 네. 좀 서로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결국은 뭐 비슷한 결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 공공에서 주택 공급을 좀 책임지고 비율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네네. 이 민간이 주택 공급을 좀 주도하는 비율, 이 공공이 좀 주도하는 비율에서 이 차이가 나지만 두 가지 다 이 모든 후보들이 공급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공약들이 나오게 되면 과연 우리 지역과 어떤 그러니까요.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 이 청취자분들께서는 뉴스로 부동산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네. 사실 이 부분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부로 좀 와닿는 지점들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서울 수도권 쪽의 공급과 집값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네. 보니까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네, 사실 상당히 우려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려스럽다. 네, 이 가령 모든 후보들이 주택 공급을 연간 이 40만 호에서 50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네. 후보들마다 이 수도권에 한 60, 70% 그리고 뭐 지방에도 또 뭐 한 3,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또 지방이라고 하는 것도 수도권 이외에 대도시들. 광역시 예. 급의 이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사실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이 새로운 공공주택이 대거 공급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수도권과 대도시의 이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공적 자금을 대거 투자하게 되면 우리 북부 지역이나 다른 소도시 지역들에는 이 공공형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서 이 수도권의 주택 가격을 잡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지방의 소도시에 주택을 얻는 것보다 수도권에 여전히 많이 모여 살게 되는 네. 현상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이 공약들을 박수 치면서만 볼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작게 봐서는 우리의 뭐 집값과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제 크게 우리는 또 인구 문제라든지 네. 지방 소멸 이런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공급 확대가 수도권과 대도시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지역으로서는 말씀대로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규제를 좀 완화한다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자,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된 공약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이 역시 좀 이 양쪽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이 이 비슷하게 수렴되는 네. 모양새인데요. 네네.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서울을 다시 짓겠다라면서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의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이 용적률이라고 하면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같은 평수에 올릴 수 있는 크기잖아요.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아무래도 높은 건물들을 많이 올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단위 면적 대비. 그렇죠. 네. 그리고 단위 면적 대비 이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지역들도 재개발 재건축을 네.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역세권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 여기서 역세권이라고 하면 이 수도권에 이 도시철도가 있는 곳에 공급하겠다는 거죠. 네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용적률을 500%까지 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다. 수치까지 똑같아요. 500%로. 네. 네. 수치가 주택 공급도 250만 호, 용적률도 그러니까요. 500%라고 하는 수치가 같아지고 있는데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민간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네. 이 규제를 풀겠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 용적률이 항상 이 규제의 큰 관건 중에 하나였는데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뭐 말씀대로 이제 공급은 늘어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에서는 안전이라든지 주거 쾌적성 문제도 있을 수가 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역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했던 우려와 마찬가지로 이 수요가 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어쩔 수 없이 생기거든요. 네, 뭐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령 1970년대처럼 주택 수 자체가 수도권에도 부족했더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은 뭐 수도권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고층 주거지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용적률을 높인다라고 하면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또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설 회사들, 네. 이 건축 회사들이 이 특정한 지역에 개발이 몰리게 되면 이쪽은 이 단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나게 되면 네. 이 지방의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도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경우도 네.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경제 논리에 의해서 또.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 부동산과 관련한 공약을 살펴볼 때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저 공약이 진짜 우리 지역의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방식인지 집값을 떨어뜨리는 공약인지 한 번쯤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로서는 이렇게 한 단계를 좀 거쳐서 뭔가 이제 수도권과 서울 쪽의 집값에 좀 초점을 맞춘 공급책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미루어서 우리에게 올 영향이 어떤지 이런 걸 지금 유추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중에서 지역과 좀 관련된 이야기는 안 나왔을까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네. 나와야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농지법과 관련된 공약이거든요. 우리가 그 지난해 LH 사태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농지로 등록된 곳에 실제 농사 짓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나중에 이 엄청난 부동산 이득을 취하게 되는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농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들도 많고 빈집도 많은데 여기에 실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또 매매도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새롭게 기농이나 기총을 하고 싶은 이 사람들도 유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러한 농지법과 관련된 규정을 좀 정비하고 공약을 내어놓아야지 지방으로 이 수도권 사람들이 좀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후보도 공약을 아직까지는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약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인구 유입 정책 중에 하나로 또 귀농 정책을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 결국은 이제 농지를 농민에게 주는 거, 경자유전 원칙.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실현이 돼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인구 유입과 또 지방 소멸 위기를 좀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 세종시 같은 경우를 보면 세종시로 이제 청사가 이전된 후에 주택 공급도 굉장히 늘었고 또 재작년에는 한 해 동안 40%가 넘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격도 폭등을 한 상황이 있었는데 자, 이런 공공기관 이전이 결국은 지역의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 지역에서 보면 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집값 그리고 공급
것까지도 함께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미 이 충청권역의 대전과 충남, 충북의 경우에는 함께 혁신도시 시즌2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대선 후보들에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민들은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부터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전부 지방으로 옮기겠다. 네. 문재인 정부 때 하지 못했던 걸 좀 해내겠다 약속을 했고 윤석열 후보는 이 조건을 달긴 했지만 이 공공기관 100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네.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라고 했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역시 이재명 후보와 유사하게 전부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사실 이 국면에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서 지방 소멸까지 동시에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어떻게 이전할 건가. 더불어서 안동과 북부 지역은 그 혁신도시 조성 당시에 네. 배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어떤 기관을 유치할 건지 지자체에서 그리고 지역의 정치권에서 이 대선 후보들과 잘 논의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선 후보 측에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네. 지역에서 좀 역으로 적극적으로 좀 제안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경상북도에서도 이 지역별로 필요한 공공기관들을 좀 매칭해서 제안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안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전보다 진척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관련한 공공기관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공공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역에서 준비를 이 대선 전 그리고 대선 이후에라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후보도 뽑아야 하지만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도 결국은 지역의 목소리를 잘 적극적으로 내줄 네. 수 있는 일꾼들을 뽑아야 하는 또 지선이 또 6월에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좋은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슈에 좀 다소 밀려서 아직까지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오늘은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지역의 시선으로 천용길 기자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라디오 오늘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죠. 혁신유림 동산 류인식 선생과 지산 이기찬 선생의 한문 문집이 한글로 번역돼서 출간됐습니다. 자,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한준호 학예연구부장을 연결해서 이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독립운동가 동산 류인식 그리고 지산 이기찬 선생의 문집이 한글로 번역돼서 발간됐다는 소식, 저희가 앞서 뉴스로도 짤막하게 보도하긴 했지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역 동산문고와 국역 지산유고 이 발간 소식부터 좀 직접 간략하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독립운동 주요 자료인 동산문고와 지산유고를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국역과 교열 작업을 거쳐 지난 연말에 발간을 했습니다. 네. 국역 동산문고는 해제와 국역이 총 430면, 그리고 국역 지산유고는 해제와 국역 영인이 총 456면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특히 지산유고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자, 해제와 국역 영인으로 또 구성이 돼서 각각 430면과 456면, 독립운동가 혁신유림들이 최근 다시 또 조명을 받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나둘씩 일반과의 접점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의미 깊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관련 자료들,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해서 국역해서 발간을 해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념관에서는 2008년부터 안동 인천각의 석주 이상용 문집인 국역 석주유고를 시작으로 60만 세 운동주역 건호설 자료집, 그리고 이제 김대락의 만주망명 일기인 국역 백화일기, 이어서 김지섭, 이동화, 그리고 이명 권씨 부부 등 지금까지 총 10건의 자료 청소를 발간했습니다. 네. 이 자료 청소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독립운동가의 삶과 독립운동 활동,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의미 있는 1차 사료들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석주 이상용, 백화, 김대락, 그리고 권오설, 이렇게 우리 지역의 큰 이름들을 직접 또 들으니까 그간의 노력들이 얼마나 값진 것들이었는지 새삼 와닿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동산 류인식과 지산 이기찬의 문집이 국역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텐데, 자, 우선 동산 류인식 선생,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북 안동 출신인 동산 류인식 선생님은 한말 의병항쟁을 시작으로 1900년대 협동학교 설립을 통한 애국 개몽운동, 그리고 이제 이어서 1911년 만주망명, 그리고 1920년대 신간의 안동 지회장 등 이 당시 나라를 지키고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한 분입니다. 네. 다시 말해 조국이 식민지로 전략하여 민족이 도탄에 빠져있는 모순을 깨트리고자 이 격전적인 민족운동으로 전 생애를 일가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반가운 이름이 또 들립니다. 이번에 또 대선 후보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던 백화구려의 협동학교 설립에도 기여하셨고, 자, 이 성지 안동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그야말로 격정적으로 펼치신 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동산 류인식 선생의 문집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을까요? 예, 국역 동산문고는 시,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주고 나왔던 편지, 그리고 제문, 유사, 잡적, 부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안동에 설립된 근대식 중등교육기관 협동학교의 학생들에게 이제 국의 희망을 가지길 원하는 시를 비롯해서, 네, 당시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서 고난의 삶을 살던 우리 민족에게 이제 우국과 강복에 대한 염원을 표현한 차야한 10절이라는 우국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승이 처강 김도하 선생인데요. 이분한테 보낸 편지에서는 신학문 수용의 당위성과 당시 야국 강식 우승 연패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네. 또 이어서 보면은 잡자에서는 유인식의 혁신사상과 학문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태식록에서는 망국의 이유에 대해 조목별로 열거하면서 개혁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범이라는 것은 당시 청년들에게 이 학문의
규범을 제시했고, 네. 그리고 이제 남정일록이라는 일기가 있는데 이거는 당시 밀리대학 기성의 설립을 위해 23년 3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그 서울과 경상도 일대를 순회했던 사실을 기록한 일기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조선여 일본 관계는 그 상고 시대부터 그 1910년 나라를 빼앗기는 경술국지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를 비교하며 그 관계를 고찰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뒤에 마지막 부록에는 그 윤식 선생님의 이제 양력 외에도 이 당시 활동했던 사회단체 그리고 뭐 가족, 친지, 뭐 동무 이분들이 쓴 그 윤식 선생님의 애도사, 조사, 추도문 등이 실려 있습니다. 네. 자, 우국 충정을 담은 시와 제문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 규범이 될 수 있는 학범이라든지 아니면 또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잡저 그리고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는 일기 형식으로 된 글까지 빼곡하게 담겨 있는 이번 문집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시기상 또 독립운동에 매진을 하셨던 만큼 이 나라를 위한 걱정 또 염원이 주로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나라를 빼앗긴 망국의 이유를 나름대로 또 분석하고 설명한 글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자, 동산 류인식 선생께서 봤던 이 망국의 이유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예, 이 관련해서 이제 태식록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를 보면은, 윤식 선생님의 망국의 이해를, 먼저 이제 뭐, 임금의 권한, 뭐, 훈척의 재앙, 뭐, 당론의 화, 무력 대비의 소홀, 뭐, 과거의 패단, 뭐, 이해도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을 들면서 정부의 이제 부패를 설명하고, 네. 이 다음으로 이제 유림의 부패에 대해서는 뭐, 유연 숭배, 서원 문제, 가정교육, 재물의 뭐 생산량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이 태식록의 끝에 보면은 이 민족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제 유림에게 있다고 말하며 네. 이 당시 그 유림과 청년들에게 학문의 규범을 제시하며 당시 시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구한말 또 그리고 일제시대 망국에 대한 자성적인 이야기들, 이 당대 선현들이 또 분석한 여러 가지 원인들과 생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 스스로는 네, 유림으로서 스스로의 자성 또 후학을 위한 이야기들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산 이기찬의 국역 지산유구도 발간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산 이기찬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 우선 그 지산 이기찬이란 분은 그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서 이 상주에서 이제 살면서 이 학문에 매진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예, 그러던 중에 이제 1890년 김천에서 김산진이라는 의병 예. 부대가 만들어지자 여기에 대장으로서 이제 의병 항쟁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이기찬 선생은 1890년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이제 경북 김천과 충북 영동 일대에서 여러 차례 전투를 전개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김산의진이 해산한 이후에는 충북 청주에서 이제 사시면서 후황 양성에 힘쓰다가 1908년 2월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네, 역시 우리 지역 경북 북부 독립운동의 큰 별이시고 또 의병으로서 특히 이름을 떨쳤던 지산 이기찬 선생이십니다. 자, 이 우리 지역에서 직접 창병한 이 김산의진 의병대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한데 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이 김산의진 같은 경우에는 이 1890년에 만들어지면서 이 김천에 있는 분들하고 예. 그다음에 당시는 선산이고 지금은 이제 구미죠. 구미에 있는 분들 네네. 그리고 이제 상주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의진을 만든 경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지산 이기찬 선생님 외에도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봤던 분이 구미의 왕산 허이란 분이 있습니다. 예.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이제 청송 진보에서 진보진의 대장을 역할을 하셨고, 네. 예, 이 동생분이었던 이 왕산 허이란 분은 이 김천에 가셔가지고 여기 상주에 이제 지산 이기찬 예. 그리고 이제 구미의 여중용 여영소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김산을 만들어서 이 5월까지 이 김산 지역과 지금의 김천이죠. 김천 네네. 지역과 충북 영동, 그러니까 축풍령 있는 쪽하고 네. 그쪽을 다니면서 전투를
펴졌던 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독립운동의 성지로 우리 지역이 많이 조명받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에서 기반을 두고 맹렬하게 의병 활동을 펼친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서 또 크게 이름을 떨쳤던 지산 이기찬 선생의 문집이죠. 이 국역 지산유고도 이번에 발간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들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 국역 지산유고는 이제 크게 이제 성과 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고에는 이제 시,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과 나눴던 편지, 그리고 일기, 잡저, 제문, 부록 등으로 이제 총 5권으로 되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은 이기찬 선생님의 연보, 그다음에 집안의 내력을 쓰는 가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좀 매우 중요하게 볼 거는 이 의진을 이끌고 추풍령을 지나면서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여 원수를 갚자라는 시가 네. 있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거는 이 그 성고에 의병 행정의 활동이 담긴 일기가 있습니다. 네네. 이 일기는 이제 당시 그 가보병신 일기와 함께 김산진의 이 전반적인 활동 내용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수록된 이제 뭐 창의 경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임금한테 올린 소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지역의 의진들한테 보냈던 통문 이런 것들도 의병 항쟁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연보와 가장은 이 이기찬 선생님의 이제 일생을 정리한 것인데 네. 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만큼 이기찬 선생님의 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 각자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우리 지역의 독립전쟁,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도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을 끝내셨는데요. 향후에 또 다른 국영문고 발간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저희 기념관에서는 앞으로도 이제 경북의 독립운동 연구와 이 가치 확산을 위해 이 독립운동가 인물청소 시리즈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자료청소 발간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상주의 최기중의 연분이 있는데 네. 이분은 이제 그 1915년에 만들었던 이제 강복회에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최기중 이분 선생. 관련된 인물 청소를 이제 발간할 계획이고 그리고 내년 23년 그러니까 2023년에는 이 먼저 국역과 교열을 마친 그 동산 유인식 선생 집안의 편지를 네. 국역 자료 청소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동산 선생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맞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좀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근대사 그리고 이 독립운동사 전반을 좀 밀도 있게 정립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쪼록 앞으로도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한준호 학예연구부장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 나눴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물가 이야기인데요. 이 지난해 국제유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국내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 10년 만에 2011년 이후에 가장 크게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제 지난해 평균 생산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6.4%나 뛰었습니다. 네. 10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인데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국내 생산자가 이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네. 이렇게 왜 10년 만에 최고의 물가 상승세가 나타났느냐? 국제 유가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다 1년 전이 너무 낮았던 이 기저 효과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 제품 상승률은 45%, 또 원자재 공급난으로 제1차 금속 제품의 상승률도 26%로 각각 나타났는데요. 네. 이런 생산자 물가가 이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아마 당분간은 이제 올해 초도 3%대 고물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자, 생산자 물가지수 13개월 연속 상승, 10년 만에 연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자, 이게 말씀대로 기저효과도 있었고, 그렇지만 아무튼 아무래도 치솟는 유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주요 산유국 간의 정세 불안 때문에 국제 유가가 또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아랍에미레이트 석유 시설이 예멘 반군의 공격을 받은 뒤 국제 유가는 배럴당 87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네네. 지난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여기에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좀 커졌죠. 네. 또 석유 수출국 플러스 오펙 플러스라는 이제 러시아를 포함한 이 산유국 모임은 하루에 한 40만 배를 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지난달만 하루에도 이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국제 유가가 새해 들어서 이제 90달러 선을 이제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국제 유가가 오는 3분기에 배럴당 100달러를 찍고 내년에는 105달러에 달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에 따른 여기다 이제 중동 리스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설명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국제 유가 지금 석유는 대부분 다 이제 수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입 네. 물가가 오르게 되면 국내 물가도 동시에 오르고요. 네. 또 생산과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기 둔화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어서 네. 이 국제유가의 추이에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란과 미국 간의 핵 협상도 또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중동을 둘러싼 국제 분쟁의 불안 요소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의 영향을 받아서 물가도 오르고 있고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이 크게 될 텐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생필품 위주로 좀 물가가 다소 오른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먹거리 위주로 올랐다면 지금은 사실은 생필품, 공산품 위주로 물가가 오르고 있어서, 특히 지난해 이제 10월, 11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까지 아마 3%대의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 같습니다. 자, 대목도 코앞이고 올 한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이 이야기로 정말 뜨거웠습니다. 올해 IPO 기업 가운데 최대어로 꼽혔던 LG 에너지 솔루션, 이 공모주 청약,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렸죠?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19일 이틀간 진행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에 지금 증권사 7곳에 모인 청약 증거금만 114조 원, 예. 참여 인원만 442만여 명입니다. 이전 최고였던 이 SKI 테크놀로지의 81조 원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네. 국내 IPO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네네. 일반 청약 물량이 전체 공모 물량의 4분의 1, 한 1,060만여 주 정도 되는데요. 절반은 이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균등하게 배정을 하고 네. 나머지 절반은 비례 배정입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69대 1이기 때문에 그 한 증권사에서는 아무리 고르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네네. 한 주도 받지 못하는 증권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이 대박을 꿈꿨던 분들 과연 이제 대박일지 쪽박일지 네네. 지금 가슴 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주변에서도 공모주 청약 경험 없는 지인들까지도 아주 난리였습니다. 이렇게 또 균등 배정으로도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겼는데, 자, 언론에서는 이 단숨에 시가총액 2위를 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 27일 코스피에 상장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주가 향방에 아주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른바 지금 투자가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따상인데요. 네. 이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배 치솟은 가격의 시초가를 형성하고 상장돼서 곧바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이게 공모가가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니까 60만 원이 형성되고
또 거기서 30% 오르면 예. 한 주당 한 78만 원 가야 되는데요. 네네네. 공모주 한 주를 받았다면 따상에 성공하면 한 48만 원 정도, 네. 수익률 160%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따상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데요. 반신반의.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지금 큰 손들이 갖고 있는 의무 보유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네. 상장된 이후에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다. 기관들은 주가가 올라도 시세 차익 실현 물량이 적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이 증권사들 LG엔솔의 시총은 약 100조 원 내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역산하면 주당 47만 원 선입니다. 네. 물론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이제 시총을 140조 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50만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증시 상황이 썩 좋지 못하니까 네. 오히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기관들이 의무 보유 비율이 있기 때문에 속칭 뭐 던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 공모가가 다소 낮게 책정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주식 시장이 불안한 게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번에 배정을 받은 분들께서는 장 상황을 끊임없이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었죠. 이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지원 대상이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총 55만 개사입니다. 네. 지원 금액은 지난해 4분기분 250만 원, 또 올 1분기 보상금 250만 원, 합쳐서 총 500만 원인데요. 네. 신청은 공휴일 주말에 관계없이 손실보상 선지급.kr에서 하면 되는데 일단 19일부터 첫 닷새가는 오부제입니다. 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오부제를 시행하게 되고 24일부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대상자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를 받게 되고요. 문자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인지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이 이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보상금 500만 원보다 손실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5년 동안 이제 네. 연 1%의 이자로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 이게 먼저 받고 나서 추후에 작년 4분기 그리고 올 1분기 액수가 확정이 되면 미리 받는 500만 원에서 차감을 하는 방식이겠고요. 자, 어제부터 오부제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곧 또 대목인데 명절 선물 같은 것들 택배 많이 이용하실 거거든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설 연휴 전후로 택배 그리고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3년 새 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와 상품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에 한 20% 안팎이 설 연휴가 낀 2월에 집중됐다는 겁니다. 네. 이 피해 사례를 보면 택배의 경우에는 이제 물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또 분실되거나 배송 지연, 또 오배송 등이 불만이 있었고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네. 좀 배송을 의뢰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또 상품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거나 상품권 이 잔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 이 상품권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할인율을 제시한다. 그리고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 이런 경우에는 좀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는 게 좋겠고요. 네. 만에 하나 이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 24 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서 피해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방을 위해서도 이제 택배 이용하실 때 대목 앞두고 너무 급하지 않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하시라. 그리고 상품권 같은 경우는 높은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의심을 해보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들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게 물가 상승률뿐만이 아닙니다. 연간 복권 판매액이 이번에 6조 원에 육박하면서 이것도 역시 역대 최대치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제 많이 팔리는 것들 꼽으라면 이제 복권, 여성들의 빨간 립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5조 9,755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10.3%가 늘었는데요. 네.
온라인 복권 판매액이 5조 1천억 원대, 8.4% 늘었고요. 또 인쇄된 복권이 4,400억 원대, 20%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이 복권 수익의 절반가량이 수익인데요. 한 2조 4천억 원대 복권 수익금이 남았는데 이거 어디에 쓰느냐. 네. 이 저소득층 소득 지원은 56%가 사용이 됐고 또 주거 안정이 20%가 각각 쓰였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 이 오프라인 위주로 반영되는 이제 경륜이 다소 이제 네. 위축된 탓에 복권 판매가 좀 늘어나지 않았느냐라고 네네. 이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